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요. 뭐 결혼을 안 하고 여태 혼자 산 건 아니고 한번 다녀왔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돌싱녀예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된 데에는 아주 긴 사연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100이면 100, 다들 저보다 더 화를 내곤 하더라고요. 그만큼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사연과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남편은 약 7년 정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연애한 거였으니 굉장히 오래 한 거였죠.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는 동안도 기다렸고, 당시에 남편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때였는데, 그때도 옆에서 착실하게 내조 아닌 내조를 했어요. 당시에 저는 회사를 다녔었고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그렇지 못했으니 정말 말 그대로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다들 저보고 대단하다고들 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너처럼 착실하게 뒷바라지 하는 거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정말. 정윤이는 나중에 사시 붙으면 너한테 정말 잘해야 해.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진짜 너 같은 여자친구를 또 어디서 만나냐? 진짜 걔 복이다 복.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그것마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손해를 보거나 희생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그렇게 딱 2년을 공부하고 행정고시를 패스해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다들 저희 두 사람이 바로 결혼할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결혼이 막 급한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른 나이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20대 후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내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아직은 결혼하기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야. 돈을 좀 모으고 내가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면 그때 하자. 사실 저는 별로 상관없었거든요. 자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을 작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또 남자들 생각은 다른 거겠지 하는 마음으로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는 제 의견 하나 남편에게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그저 남편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를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겠죠. 그렇게 남편은 행정고시를 붙고도 3년이 더 지난 어느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그때의 남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고 꿈만 같이 행복해했던 기억만 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 생활 내내 행복했던 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내내 저는 남편의 눈치를 보기만 바빴습니다. 오늘도 늦어? 일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는 사람한테 그런 질문까지 해야겠어? 일찍 못 들어가는 내가 제일 스트레스야. 미안해. 대화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별것 아닌 제 질문에도 남편은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 무렵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던 때였어서 저는 그런 남편의 심기를 혹시나 단 하나라도 거스를까봐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찍 들어온다고 연락이 오는 날이면 회사에서 불이 나게 퇴근해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진수성찬을 말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로라도 잠시라도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마음의 말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맛있다, 잘 먹었다 이런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뭐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티내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힘든 남편에게 저의 투정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따지고 보면 저도
일을 하면서 집안일도 다 한 거잖아요. 힘들어도 제가 더 힘들었을 텐데 저는 왜 그렇게 늘 남편 눈치를 봐야만 했던 걸까요? 남편만 저를 힘들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저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잘난 아들이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해줬으면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아도 이런 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니니? 집안의 대소사나 무슨 행사만 있으면 저를 불러다 일을 시켰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직장인이고 남편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저도 세뇌 아닌 세뇌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도 쉽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잘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면 혼수고 예단이고 이 정도는 맞춰서 와야 한다는 둥하며 리스트를 짜주셨고요. 저는 없는 돈을 여기저기서 끌어다 겨우 마련해 결혼했습니다. 야, 뒷바라지도 네가 다 했는데 혼수나 예단도 그 정도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건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인영아, 나는 이게 네가 지금 탈출할 기회 같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무리 생각해도 정훈이 그 새끼도 싸가지가 없고 그 집 엄마는 더한 것 같아. 나는 이 결혼 모르겠다. 그때 친구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사실 남편과 결혼하는 것 외에 다른 미래를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지라 남편과 헤어질 수 있다는 것, 헤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의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후회가 되네요. 아무튼 그렇게 험난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처음으로 남편과 말다툼 아닌 말다툼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이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저희 엄마 생신에 오지 않겠다 한 날이었습니다. 취소할 수 없는 일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약속이라며 그냥 엄마 생신 같이 가면 안 돼? 내가 가서 뭐해. 거기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들 불편한 자리. 그리고 당신 식구들도 나 썩 편해하지도 않잖아. 그런 자리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고 기분이 뭐 더 좋아지시나? 그래도 결혼하고 첫 엄마 생신인데. 생신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내년에도 돌아올 거 아니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아무튼 나는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처음으로 이 사람에게 내가 정말 소중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은 너무 바쁘고 회사 일이 스트레스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 나라도 받아줘야겠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정말 소중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연애와 결혼까지 저희가 함께해온 세월이라는 게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이 사람에게는 내가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인가? 연애를 오래 했고 내가 뒷바라지까지 했으니 그저 의무감에 결혼을 했을 뿐 마음은 이미 식은 지 오래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세상 어느 부부가 평생을 불같이 사랑만 하고 산단 말입니까? 그렇게 천년 만년 사랑하면 그건 병이죠. 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나 그리고 그간 쌓아온 정, 사람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그리고 시댁에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도 이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이 없는 제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다고 할까요? 제 모든 처음이 다 남편이었거든요. 첫사랑도 첫 연애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정말 별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했었는지 제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남편과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불륜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게 저희 두 사람이 이혼한 이유였어요.
나 오늘 집에 못 들어가. 나 주말에 동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갑자기 친구가 보자고 해서 오늘 집에 일찍 못 갈 것 같아.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약속이나 일정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나 직급상 해외 연수나 출장에 갈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출장이다 뭐다 하면서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아무리 제가 호굴하지만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한 달에 2번씩 출장을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공무원이 말입니다. 남편이 딴짓하는구나. 어쩌면 여자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보같이 남편에게 아는 척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게 진짜면 나는 어떡하나 울기만 했을 뿐이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8주 됐네요. 제가 임신을 한 겁니다. 사실 보통의 제정신이 박힌 여자였으면 그런 상황에서 임신했다는 걸 슬퍼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는 제정신이 박힌 여자가 아니었어요. 호구였죠. 여보, 나 임신했대.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제 임신이 남편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정말 등신 중에 상등신 같아서 한숨만 나오네요. 뭐? 임신? 제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이 처음 지었던 그 표정.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가끔 생각이 날 겁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남편의 그 표정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마치 들어서는 안 되는 처참한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런 표정 말이죠. 나 임신한 거 싫어?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 그렇지. 아직 생각이 없었어서. 남편은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그렇다.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뭐 이런 말로 둘러댔지만 제 임신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과 헤어지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아이를 가지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렇게 임신 3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니, 자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봐. 임신했다는데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지. 나는 자기밖에 없지. 그날은 술 먹고 실수한 거라니까. 내가 내 마누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구보다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정말이야, 정말. 나는 자기밖에 없어. 서재에서 그런 통화를 하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동안 그저 생각만으로 어쩌면 남편이 바람이 났을지도 모른다는 그 의심이 확신이 선 순간이었어요. 상상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 귀로 들으니 굉장히 충격적이기는 하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밖에 서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통화를 이어갔어요. 애 있다고 변할 마음이었으면 내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겠어? 당연히 애가 있어도 나는 자기를 선택한다니까 그러네. 그럼 당연하지. 떼어내기 더 귀찮아졌을 뿐이지. 나는 마누라랑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자기를 두고 어떻게 저런 여자랑 같이 살아? 한 집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고역이라고 그랬잖아. 한 집에서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라는 말. 그보다 심한 말이 또 있을까요? 겪어보지 않고 들어보지 않으면 다들 모르실 겁니다. 믿고 의지하고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바쳤던 사람에게 그런 취급을 당한다는 것 말입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남편이 자는 틈을 타서 말이죠. 그리고 카톡 내용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진짜 저 거지 같은 년 짜증나 죽겠어. 왜? 오늘도 빨리 들어오래?
그 여자는 눈치도 없나? 그러니까 말이야. 빨리 쫓아내고 자기랑 살고 싶은데. 돈 필요하면 내가 줄게. 빨리 정리하고 나랑 살아. 걔한테 돈을 주기는 왜 줘? 아깝게. 돈 몇 푼 주는 것도 아까울 만큼 싫어? 내가 말했잖아. 결혼도 억지로 한 거라고. 조금만 참지 그랬어. 그러면 우리 만났을 텐데.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버틸걸. 저게 하도 결혼 안 해주면 죽을 것 같이 굴어서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나는 그런 여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고 싫더라. 자기가 뒷바라지 조금 해준 걸로 그걸 무기 삼아서 남자한테 결혼 부담 주는 여자들. 자기 인생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쟤는 인생에 나밖에 없어. 그게 너무 숨이 막혀. 자기가 그렇게 티를 내는데도 의심도 안 하는 것도 진짜 멍청한 것 같아. 그니까 가끔 궁금하다니까. 진짜 멍청한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그런 대화 내용들이었습니다. 내내 제 욕을 했고 내내 저를 깔봤고 그리고 내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전부인 양 사랑을 속삭였어요. 그 두 사람에게 저는 그저 장애물이고 치워야 할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더군요. 바람이 난 걸 떠나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상간녀에게 제 이야기를 그렇게 한 그 사실이 말입니다. 저와 1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 연애하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랑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동안 쌓아온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신뢰나 정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저를 그렇게 말하고 다닌 건지 그것도 자신을 위해 수년을 아무 말 없이 희생해온 사람을 말입니다. 저는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믿고 의지해주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닐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실보다 그 사실이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카톡의 내용을 읽고 한동안 멍했던 것도 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일단 그 카톡의 대화 내용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놓고 그 여자의 연락처도 메모해뒀어요. 정말 한심하고 바보 같게도 그 대화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도 남편과 이혼하겠다는 생각보다 일단 그 여자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부터 먼저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등신 같아서 남편이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닌 것도 제 업보다 싶기도 해요. 제 전화를 받은 그 여자의 첫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나네요. 저를 꼭 만나셔야겠어요. 만난다고 달라진 것도 없고 본인은 더 자괴감만 들 텐데. 그냥 이혼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 했고 그 여자는 한숨을 한번 쉬더니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나름 꾸몄습니다. 집에 있는 가장 예쁘고 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고 결혼할 때 샀던 가방을 들고 한 번도 신지 않은 새 구두를 신고 말이죠. 출근할 때는 선크림 말고는 바르지 않았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화장도 했어요. 화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여자로서 너무 꾸미지 않고 살았나 보다.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변했나 보다. 뭐 그런 얼토당토 않은 생각 말입니다. 이유를 자꾸 저한테서 찾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알려준 장소로 찾아가니 어느 쇼핑몰인 것 같더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각종 약과 식품이 쌓여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우리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가 다이어트를 한다며 먹는 다이어트 보조제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일단 굉장한 재력가구나 하는 거에 1차적으로 놀랐고 거기서 기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이름을 대자 직원이 사장실로 안내를 하더군요. 일찍 오셨네요. 그렇게 처음 본 상간녀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와는 달리 날씬하고 누가 봐도 예쁘고 관리가 잘 된 외모에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쓰고 나온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여자가 제 남편 같은 남자와 만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긴 말하지 않을게요. 그냥 정훈 씨랑 헤어지세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쪽은 저한테 상대가 안 돼요. 그쪽이 남자라도
저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다 납득이 되어서 그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서 그래서 더더욱 서러웠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겨우 한마디 건넸어요. 그래도 어떻게 유부남이랑 만날 수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보니 잘나신 분 같은데. 저의 그 말에 상간녀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비웃듯 픽 하고 웃더군요. 그냥 정훈 씨 같은 사람이 저는 이상형이거든요. 그리고 유부남? 그게 뭐가 중요하죠? 내가 좋다는데. 그냥 내 거 하면 되는 거지. 나는 평생을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다 가져가면서 살았어요. 누구 거라는 거? 그건 나한테 그걸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내가 이혼해주지 않으면요? 글쎄요. 결국에는 하게 될걸요? 본인을 사람 취급도 여자 취급도 해주지 않는 남자와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살 수 있어요?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 말 이후로 저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 밖으로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비참하고 슬프고 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렇게까지 자존심이 상해본 경험도 없었고 말이죠. 정말 처참한 기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보다 더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미쳤어? 바로 남편 말이죠. 그 상간녀가 제가 자기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고 정시에 퇴근이 힘들던 사람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뭐? 네가 뭔데 그 여자를 찾아가? 너 돌았니? 어? 나 당신 부인이야. 내가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찾아가지도 못해? 넌 네 주제를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인형아, 너 지금 거울 봐. 네가 다른 여자 쫓아다니면서 남편 단속할 주제가 되니? 어? 뭐? 너 말 다 했어? 덜했다. 너 같은 여자랑 살면서 바람 안 나는 남자가 어딨니? 그래도 대학 때는 귀여운 맛이라도 있더니 이건 살도 뒤룩뒤룩 찌고 화장이라고는 안 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 너 같은 여자랑 왜 결혼했나 싶어서. 그때 그냥 더 밀었어야 했는데 왜 결혼은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도 준비가 되지 않아서 결혼을 미룬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저와 결혼하기 싫어서 미뤘던 거예요. 하지만 수년간 뒷바라지해준 여자친구를 행정고시를 붙자마자 그렇게 버리면 후에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될지 모르니 억지로 결혼을 한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던 날 행복의 눈물을 흘렸던 거고요. 너 나한테 어떻게 이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나 행시 준비하는 동안 뒷바라지 해준 거?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 아, 자.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얼굴로 봉투 하나를 던지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네가 나한테 준 돈 내가 이자까지 쳐서 넣었다. 이거면 됐냐? 어? 됐어? 아이 진짜 더러워서 준다 내가. 마치 이거 먹고 떨어지라는 듯 거지 취급을 하며 저에게 그 봉투를 던졌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하며 집을 나갔어요. 제발 좀 나한테서 떨어져라. 제발. 나는 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어서 토 쏠리니까. 라고 말이죠. 저는 한동안 멍하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지 정리부터 해야 했어요. 왜 사람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듣거나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 그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당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 조금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현실이고 또 방금 들은 말이 정말 내가 들은 말이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난 뒤 정말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고통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저는 아무도 오지 않은
이미 컴컴해진 거실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정말 이제 처참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쓰러져 있는 동안 그 누구도 저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이 모든 일이 현실이라는 것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배가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점점 더 심하게 말이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제가 제 손으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놨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 병원이에요. 이번에는 눈을 뜨니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누워 있었고 제 옆에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어딘지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이죠. 지금 병실로 가셔야 하는데 보호자와 연락이 닿질 않아서 입원 동의를 받아야 입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고는 무겁게 뒷말을 꺼내더군요. 유산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아이를 잃었습니다. 아직 태명도 지어주지 않았고 다정히 말 한 번 걸어준 적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이혼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더는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볼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그만하자 하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다 쏟아내고 나니 기력이 다했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거기서 그냥 저에게 더 이상 무슨 짓을 하지 않고 저를 내버려뒀다면 등신 같은 저는 그대로 이혼해주고 어디 조용한 곳으로 달아나듯 숨어서 평생 그들을 피해 다니며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도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못할 짓을 했고 말이죠. 그냥 여기서 도장 찍어. 아직 퇴원도 하지 않은 저를 찾아온 남편과 상간녀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 입원해 있는 거 안 보여?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할 이혼 그쪽도 빨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 상간녀를 가만히 노려보다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지금 당신 아이 가졌다가 잃은 당신 마누라야. 정이 다 떨어지고 이제 감정도 없는 미움만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나 당신 아이 잃은 10년 가까이 연애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제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상간녀 눈치를 살피더군요. 내가 그 10년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아?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혼하기로 했으면 하는 거지. 진짜 더럽게 질척거리네. 더 이상 충격을 받을 일도 기가 막힐 일도 없을 걸로 생각했었는데 그들은 그걸 해내더군요. 이번에 있던 병실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중에 숙려 기간이 지나도 이혼을 모르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각서에 도장까지 찍고 나서야 그들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 아시나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을 보는 제가 딱 그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건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저 두 연놈을 절대로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 사실을 말이죠. 그렇게 저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바로 다이어트였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상간녀의 회사의 정보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문제 삼을 만한 것들이 없는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는 문제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과대 광고나 사실이 아닌 것들로 현혹해서 물건을 파는 것들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두 연놈의 불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사실 그동안 그들과 만날 때마다 휴대폰으로 그들과의 대화 내용을 모조리 다 녹음해뒀었거든요. 상간녀와 둘이 함께 상간녀 회사에서 만난 날의 음성과 남편이 그날 그 거실에서 저에게 했던 말들과
마지막으로 입원한 저에게 찾아와 이혼을 요구한 것까지 모조리 다 말입니다. 남편은 제가 그런 걸 녹음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나눈 카톡의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증거 같은 거 막 흘리고 다녀도 돼? 혹시나 자기 와이프가 나중에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는 것들인데? 걔는 이런 거 눈앞에 가져다 줘도 이걸로 뭘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야. 자기 마누라 착하다는 이야기 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착하다는 게 아니라 등신 중에서도 상등신이라 그런 거 못해. 할 수 있는 위인이 안 된다니까. 내가 마누라 답답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런 면 때문이잖아. 아니, 대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야? 자기는 상상도 못할걸. 바로 이런 내용 말입니다. 뭐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모습만 보여줬으니 그런 등신 취급을 당하는 것도 제 업보겠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때 복수를 준비하던 저에게는 득이 되는 일이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제가 자신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이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약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살을 빼고 상간녀의 회사에 관한 내용들을 조사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꾸준히 해온 뒷조사에 따르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화려한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으로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말이죠. 그리고 강남의 신축 아파트에 신혼살림도 차렸다고 말입니다. 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행복해져라. 더 행복해져라.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들이 제일 행복할 때, 제일 잃을 게 많을 때, 그 행복과 가진 것들을 죄다 모조리 박살내주고 싶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인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그 상간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꽤 유능한 직원이었거든요. 학벌도 나쁘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쉽사리 그 상간녀의 회사에는 취직할 수 있었어요. 스펙이 괜찮은데 저희 회사에 들어오시려고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여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아무리 살을 20kg 가까이 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름도 그대로였는데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기억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 여자는. 제가 여기 제품을 먹고 살을 많이 뺐거든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회사의 비전도 보이고 해서요. 너무 좋은 이유네. 바로 출근할 수 있죠? 심지어 그 여자의 비서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마음에 무척 든다면서 말이죠. 정말 웃기지 않나요? 살을 뺀 것 말고는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그 무엇 하나 바뀐 게 없는데 그 여자의 머릿속에 저 같은 건 싹 지워져 있었던 겁니다. 1년이 조금 지난 그 시점에 말이죠. 그래도 남편은 저를 알아볼 게 뻔했으므로 최대한 남편과는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회사의 각종 정보들을 빼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조사한 것과 안에서 내부 자료를 보는 건 당연한 소리겠지만 매우 달랐습니다. 과장 광고라든지 그런 걸 하는 건 물론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 내부로 들어와 알아보니 그 규모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이거 완전 사기꾼 아니야? 원가 절감을 위해 아예 있지도 않은 성분을 있다고 표시를 한 것은 물론 몸에 좋지 않은 성분과 제대로 된 검증도 받지 않은 추출물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더군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한돌 모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직원들에게 갑질하거나 그 보조제들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많은 곳에서 뇌물을 준 자료까지 싹 다 있더군요. 멍청한 건 제가 아니라 그 여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그렇게까지 꼭꼭 숨겨두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약 3개월 정도를 그 여자 옆에서 회사의 자료들을 빼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에서 더 이상 뭔가를 빼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던 중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죄송해요. 야, 이년아.
내가 어디 가서 우리 회사 제품 이야기 막 하고 다니지 말랬지? 저는 그냥 좋은 마음에. 좋은 마음에?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내 이야기 밖에서 안 좋게 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어? 그렇게 이야기하며 상간녀는 직원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말 모두가 놀랐어요. 이성을 잃으면 막대먹은 행동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것쯤은 그간 봐서 알고 있기는 했지만 직원들이 다들 있는 앞에서 나중에 어떤 폭로가 있을 줄 알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정말이지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들고 있는 척만 하며 몰래 녹화를 시작했어요. 제가 녹화를 하는 줄도 모르는 상간녀는 그 직원의 뺨을 다시 한번 때렸어요. 처음보다 훨씬 더 세게 말입니다. 내가 너 같은 년들 모를 줄 알아? 뒤에서 회사 욕하고 사장 욕하고 다니면서 어디서 내가 주는 월급을 받아 처먹고는 너같이 쓱백도 없고 어디 가면 받아주지도 않는 년을 데리고 있어줬더니 이게 은혜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진짜 죄송해? 네, 자르지만 말아주세요. 그러면 내 구두 핥아봐.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쩍 하고 벌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연놈들이니 저에게 그런 행동도 할 수 있었던 거였지만 그래도요. 원래 저러세요? 제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던 직원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사람 골라가며 저러세요. 세은 씨는 이 회사 나가면 어디 받아줄 것도 없는 스펙이고 세은 씨 입장에서는 이 회사만큼 자기한테 월급 주는 회사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사장도 그걸 아니까 세은 씨한테 저렇게 막대하는 거고요. 인영 씨한테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네, 저한테는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요. 스펙 좀 괜찮고 여기 그만둬도 아쉬울 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안 저래요.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더 나쁘죠. 결국 세은이라는 직원은 상간녀의 신발을 핥았어요. 그리고 그 상간녀는 그 모습을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 여자를 괴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제 저는 복수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 여자는 회사를 그만둔다는 저를 잡지는 않았지만 비꼬기는 하더군요. 나가서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식으로 말이죠. 제가 누구인지 자신의 회사에 왜 들어왔던 것인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날 그때 상간녀에게 맞고 수모를 당했던 여직원도 결국 그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 그 장면을 녹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이요? 저 정말 죽고 싶었는데 죽기 전에 그냥 밟아버리는 것부터 먼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증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했거든요. 저한테 그 영상 보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직원한테 영상을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터넷에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름 떠들썩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영상은 금방 내려갔지만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져서 그 여자의 갑질이 폭로가 되어 있었어요. 피해자도 한둘이 아니었고 말이죠. 그렇게 시끄러울 때 저는 다음 항방을 쐈습니다. 바로 제가 그간 조사해온 그 상간녀 회사에서 만드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사실은 다이어트에 관한 성분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고 그 여자는 사실상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원래 그런 제품들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는 법이잖아요. 그 상간녀가 성공한 것도 다 그런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들 때문이었고 말입니다. 게다가 보조제같이 사람 입으로 바로 들어가는 제품들의 경우 조금만 해로운 성분이 있다고 소문이 퍼져버리면 정말 순식간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회사의 제품들도 당연히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그 상간녀의 회사가 폭삭 망하는 건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그 제품을 소비하지 않았고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부도 처리가 되었어요.
그 전에 갑질 폭로로 평판이 안 좋아질 대로 안 좋아져서 그 누구 하나 그 여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그 여자는 아무래도 누군가 뒤에서 자기를 망하게 하려고 수를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했다더군요. 물론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는 않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할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바람은 그 상간녀만 핀 게 아니잖아요. 남편은 상간녀의 회사가 망하고 바로 그 상간녀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형편없는 쓰레기인 자식이었어요. 저는 인터넷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 관한 글을 말이죠. 이니셜로 적었지만 아는 사람이 보면 남편과 제 이야기라는 걸 모를 수가 없게 말이죠. 그 글은 금방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익명의 여자와 남자 그리고 상간녀가 누군지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지?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너 나한테 된통 당해볼래? 고소하면 어쩌려고 이래? 해 고소. 순간 남편은 제 말에 입을 다물더군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뭐 저를 상등신 취급하고 있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네요. 내가 고소당할 생각도 안 하고 그 글을 썼겠니? 너 진짜 죽고 싶어? 어디 죽여봐. 나는 정말 죽을 생각하다가 너한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 차리고 살고 있으니까. 너도 어디 죽을 각오하고 덤벼봐.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다만. 그렇게 통화 한 번을 하고 나서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글 내용 중에는 제가 상간녀 회사에 취직해서 그 안에 내부 자료들을 빼오고 갑질 폭로까지 하게 만든 사실까지 다 적었어요. 그 여자 보라고 쓴 거였습니다. 사실 너를 망하게 한 건 나였다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했거든요. 당연히 그 여자와 남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우선 달라진 제 모습에 살짝 놀란 듯 했어요. 헤어질 때와 상당히 다른 모습이기는 했거든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망하게 만들어?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않나? 선빵 날린 건 당신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식으로 되갚는 건 너무하잖아. 너무해? 나는 내 뱃속의 애한테 제대로 말 한 번 걸어준 적이 없어. 세상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다가 그렇게 간 그 애를 생각하면 나는 아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뭐 너무해? 너무하다고 했니? 네가 정말 너무한 걸 못 겪어봤구나. 어? 내가 너를 가만두나 봐라 야 이년아. 상간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던 그녀는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 여자는 사업이 망했고 남편은 회사에 소문이 다 나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 한풀이를 하지 못했잖아요. 남편은 그러고 조용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진 것 하나 없는 상간녀까지 버리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그렇게 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 거실에서 저에게 쏟아냈었던 폭언들과 그 두 연놈들이 유산을 하고 이번에 있는 제 병실에 찾아와서 했던 말들의 녹음본을 남편이 일하는 곳의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그 동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녹음본을 들었고 다른 사이트들에 퍼져서 남편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현재 일하는 곳과 직책 같은 것들도 네티즌들 사이에 떠돌아다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구청으로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더군요. 그런 비윤리적인 직원을 자르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올린 그 녹음본은 이제 인터넷에서 지워졌지만 한 번 들은 사람은 쉽사리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얼마 더 버티지 못하고 휴식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얼굴까지 다 팔린 마당에 고개를 들고 출퇴근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간 적어온 글들과 그 녹음본까지 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다 까발려진 거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는 걸 건너듣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었어요.
당장이라도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일 것 같으세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동시에 굳더군요. 그 상간녀를 망하게 한 것도, 남편의 인생을 지금 망하기 직전까지 몰아붙인 것도 제가 그간 준비해온 것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 제 손에 뭔가 더 있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너 이렇게 독한 년이었니?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저 웃음이 나오더군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날 네가 그년이랑 내 병실에 찾아와서 아픈 내 손에 결국 그 사인 받아가지만 않았어도 나는 이렇게 안 했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랑 그년이야. 그러니까 내 탓할 생각하지 마. 이건 그냥 네가 스스로 만든 결과니까. 그리고 제 머리채를 잡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 보이는 시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혹여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거나 또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험한 소리를 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건 안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본인도 저에게 한 짓이 있으니 찔렸던 거겠죠. 동네방네 며느리 학대한 시어머니라는 소리 제가 듣게 해드려요? 이년이?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조용히 계세요. 저 건드리지 마시고 저는 정말 두 사람 다 인생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전현이 저 죽이려니 하며 바들바들 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럼에도 저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봤으니 겁이 났던 거겠죠. 정말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렇게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들이 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알고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우선 그 상간녀는 사기죄로 고소당해 지금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그 여자의 다이어트 보조제를 산 소비자들이 단체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가진 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정말로 그 여자는 죽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 상간녀가 저에게 한 짓도 저에게 한 짓이지만 어쨌든 다 본인이 잘못한 일들의 대가를 돌려받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동네에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더 이상 그 동네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도시 생활을 참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조용하고 사람 없는 동네로 이사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자천이었고 공무원으로서 출세길은 아예 막힌 거나 다름없게 된 거죠. 그 발령 난 곳에서도 왜 이곳으로 발령이 난 건지 소문이 났다고 말입니다. 사는 내내 그 소문은 남편을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 식으로 폭로한 거고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제 복수의 모든 내용입니다. 끝나고 나면 시원할 줄 알았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냥 허망하고 씁쓸하고 그런 기분이 드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데도 저는 그 연놈들에게 복수를 할 겁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일일 테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배려나 연민 같은 것들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 두 연놈은 그런 꼴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누굴 탓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얼마간은 이 복수에 제 인생을 올인하느라 앞으로 제가 뭐라고 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할 때 행복한지 그런 것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행복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들으시는 분들이 제 행복을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할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쾌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요. 오늘 제 사연을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목소리도 크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제 의견을 펼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태어나기를 여자로 태어나서 그렇지 아마 제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사내대장부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저는 대장이었어요. 선생님을 돕는 것도 좋아했고 말 안 듣는 아이들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타이르고 그랬죠. 그 덕에 어릴 적 유치원 선생님들이 써주는 게 개인 일지에는 착하고 리더십이 강해서 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많이 도와준다는 말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가서는 더했죠. 워낙 애들을 잘 이끌다 보니까 매년 반장 아니면 부반장은 꼭 한 번씩 했었고 정교 회장과 정교 부회장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에 들어도 조장이나 기장과 같이 그 무리를 이끄는 리더 역할은 늘 제 몫이었어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걸 제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도 성향에 맞았기에 지금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이 제일 즐거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일반적인 다른 친구들보다 잘 사는 편이었는데 제가 딱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말 그대로 쫄딱 망했거든요. 늘 좋은 옷에 좋은 물건만 쓰고 학원도 여러 군데 다녔던 제가 한순간에 입고 먹는 것에 돈을 아껴야 했고 공부 또한 미리 사둔 문제집만으로 해야만 했으며 학원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위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남들보다 부유한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갑자기 남들보다 아예 못한 상태로 살게 되니 부끄럽지만 자격지심도 좀 들었어요. 특히 제가 같이 다녔던 4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제가 가난해진 걸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구들에게 마저 알리기가 부끄러웠고 또 친구들의 반응을 보며 상처받길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제 친구들은 다들 잘 사는 편이어서 제 처지를 알게 되면 저를 혹여나 동정이나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까봐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저희 집안이 망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사물함에 가보니 갑자기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잘 사는 척 하지마 겁쟁아. 그 말을 보자마자 순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누구지? 누가 내 사정을 안 거지? 무서워져서 곧바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렇다고 의심이 갈 만한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누구라도 제가 사는 집을 봤다면 그런 말을 썼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 당시 저희 고등학교 자체가 좀 잘 사는 형편의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아이들 중엔 국회의원이나 꽤 유명한 기업 사장을 부모로 둔 아이들도 있었죠. 그만큼 아이들은 저희 집이 망했다는 걸 충분히 비웃음거리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었고요. 저는 어린 마음에 그날 너무 상처를 받아 서둘러 사물함을 닫곤 집으로 가 한바탕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속상한 마음에 서럽게 울기만 했죠. 그래서인지 그때부터 제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무서웠고 가난을 들키는 걸 극도로 꺼려했죠. 살도 아마 그때 가장 많이 쪘던 것 같아요. 어딘지 늘 불안하고 공허하다 보니 계속 먹는 걸로 불안을 해소하려 들었고 친구들조차 그런 저를 걱정할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인 미희는 정말 괜찮은 거 맞냐며 재차 몇 번이나 물어봐 주었습니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우리한테 말해도 돼. 알지? 응, 그럼 그런 거 없어. 그냥 공부하는 게 벅차서 그래. 하지만 여기서 끝났으면 좋으련만
시련은 또 다가왔습니다. 바로 저희 4명 무리 중 한 명이었던 친구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영희라는 친구의 생일이었는데 영희는 굉장히 활달하고 인기도 좋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친구였어요. 특히 아버지가 어느 기업의 대표였고 어머니도 유명한 교수여서 집안도 좋은 친구였죠. 아이들은 모두 그런 영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영희는 형편답게 생일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큰 레스토랑에서 열었습니다. 아마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저는 그런 곳을 처음 가봐 눈이 절로 휘둥그레해졌죠. 영희야, 여기 진짜 짱이다. 여기 연예인도 많이 오는 곳이래. 내가 가고 싶다니까 아빠가 여기로 일부러 잡아주셨어. 먹고 싶은 거 마음껏 시켜. 스테이크도 맛있다는데 먹을래? 아이들은 모두 난리가 났고 잔뜩 들떠 있었어요. 저도 연예인이 가는 식당이라 그러니 더 그랬고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케이크를 자른 후 선물을 받는 시간이 되자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희는 생일 선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들이 이미 영희에게 줄 선물을 바리바리 챙겨왔더군요. 그것도 저희 고등학생이 사기엔 좀 비싼 백화점 브랜드 화장품이나 그런 것들을요.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뛰고 초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 선물은 문구점에서 산 3,000원짜리 필통이었거든요. 그것도 겨우 부모님께 조르고 졸라 얻어낸 돈이었고요. 드디어 제 차례가 다가왔고 기대로 만발해 있던 영희의 표정이 역시나 선물을 뜯고 본 후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내색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단단히 나쁜 표정이었죠. 지연아, 고마워. 영희는 어색한 미소로 고맙단 말을 했지만 이미 그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저를 약간 비난의 눈길로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곳까지 와 밥을 얻어먹고 저런 필통을 주냐는 그런 암묵적인 말이 담긴 시선이 저를 너무도 괴롭게 했죠. 저는 결국 케이크 커팅이 끝나자마자 레스토랑을 빠져나왔고 안 보이는 계단 구석에 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몇몇 친구들이 절 보긴 했지만 아무도 절 위로하려 들지 않고 그저 서늘한 눈길로 지나갈 뿐이었죠. 친한 친구였던 미희만이 제게와 손을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영희와 저의 사이는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영희는 제가 선물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아 그런 걸 사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저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단 말을 할 수가 없어 그저 속앓이만 했죠. 그러다 저는 참다 못해 가장 친한 친구인 미희에게만 제 형편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집이 망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희에게 그런 선물을 줬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창피해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요. 미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를 깊이 이해해 주었고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따뜻한 말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미희의 위로 덕분에 저는 기운을 차릴 수 있었지만 그날의 그 사건은 항상 제 마음속의 상처였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곰곰이 돌이켜보면 왜 가정 환경이 중요한지 제 스스로를 보고 많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급작스레 변한 가정 환경은 너무도 많은 것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다행히 기본적으로 공부머리는 있고 평소 선행학습을 해오던 것도 있어서 학원을 끊어도 성적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고 그대로 고등학교 3년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 대학에 합격까지 했지만 저는 결국 그 대학에 갈 수 없었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쌌거든요. 요즘에야 학자금 대출이니 뭐니 해서 당장 돈이 없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직후부터 빚을 만들며 살고 싶지도 않았고 붙은 대학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기에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방 국립대학교에 입학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같지만 예전처럼 잘 살았어도 네가 대학 가는 것 때문에 돈 걱정을 할 일은 없었을 텐데 정말 우리가 할 말이 없구나 주연아. 부모님은 장학금 하나만 보고 지방 국립대학교로 가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죠. 부모님 탓이 아니라고 늘 되뇌이고 있었지만 그때 저는 내심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게 결국 부모님이 큰 이유라고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과에 전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제 친구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을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그 안에서는 제가 공부를 제일 잘했기에 애들도 자기 수험 결과만큼 제 수험 결과를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때쯤엔 제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영희에게도 다른 애들에게도 제 집안 사정에 대해 다 말한 터라 같이 안타까워 해주었죠. 특히 영희가 저를 많이 안쓰러워했던 것 같아요. 주연이 네 성적이면 분명 좋은 대학 가고도 남을 텐데 내가 다 아쉽다. 뭐 어쩔 수 없지. 괜찮아. 그래 주연아. 넌 성격도 좋고 어딜 가든 씩씩하게 잘 해내니까 분명 나중에 우리 중에 가장 성공할 거야. 고마워 영희야. 그렇게 같이 다녔던 친구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아쉬움도 달래면서 새 학기를 기다렸어요. 비록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지만 대학 생활은 그럭저럭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가서 예전 성격을 약간 되찾아서 학생회도 들고 다른 연합 동아리도 들어가며 열심히 대학교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즐겼죠. 그러면서도 반년에 한두 번씩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만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 두 해 시간이 흘렀죠. 영원히 1학년에 머물러 있을 것만 같았는데 졸업이 코앞에 다가오니 자연스레 취직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니던 국립대학교도 나름대로 이름은 있었지만 워낙 날고 기는 애들이 많다 보니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지가 불명확하더라고요. 결국 중소기업 규모의 연구소에 취직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비슷한 업계를 살펴보았을 때 규모에 비해서 돈을 꽤 많이 주는 곳이었기에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도 만났죠. 주연 씨, 오늘 시간 되세요? 괜찮으면 식사 한 끼 해요. 그럴까요? 재훈 씨가 사는 거죠? 남편은 저와 같은 직급의 사원이었고 여느 상사들보다 업무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칭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제가 남편을 인식하고 호감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일욕심이 있었던 사람인지라 남편과 어울리며 저 스스로도 발전할 수 있었죠.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 뒤로는 연구소 내에서 일벌레 커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서로 성향이 맞았다는 게 참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사귄다고 해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성격도 아니었고 연애를 함에 있어 단순히 누굴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만 나누기보다는 서로 배울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배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주기를 원하는 터라 제가 남편에게 그리고 반대로 남편이 저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주연 씨랑 재원 씨 보면 무슨 정교장들끼리 사귀는 것 같아요. 당시 어떤 직원이 저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도 남편도 정교회장 경험이 있었기에 반박도 못하고 그냥 웃어넘긴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약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만나서 30이 가까운 시기까지 서로만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 결혼에 대한 생각도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저였습니다.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든 제가 누군가와 부부로서 연을 맺어 살게 된다면 지금의 남편이었으면 했거든요. 재훈 씨는 나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 있어? 아무런 분위기도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내뱉은 제 질문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하면서도 저와 결혼하는 건 당연하다는 듯이 뭐야, 그럼 당신은 없어? 라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굳이 거창한 프로포즈도 필요 없었어요. 그 몇 마디 대화만으로 저희는 서로와 함께 보내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했죠. 결혼식장도 웨딩드레스도 턱시도도 너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초라하지 않게만 적당히 준비했고 저나 남편이나 모아둔 돈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신혼집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으나 운이 좋게 괜찮은 임대 아파트에 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수도 꽤 넓고 둘이 살기엔 딱이었죠. 나 남편이랑 신혼집 마련했다? 오 진짜? 어디? 집 좋아? 운 좋게 임대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서 거기로 했어. 나중에 돈 좀 모으고 다른 데로 이사 가던가 해야지.
집들이 할 테니까 놀러와.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에다가도 신혼집 얻은 걸 이야기하며 후에 정리되면 부를 테니 놀러오라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를 할 시간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결혼을 한 뒤 저랑 남편이랑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각자 창업을 준비했는데 사업적으로 이리저리 배우러 다닐 것도 많고 발품을 팔며 정보를 알아보러 다니다 보니까 집들이는커녕 남편이랑 둘이서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었어요. 거의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도 저도 간신히 새 사업에 정착해서 부족한 신혼생활도 좀 즐기고 친구들을 초대하기 위한 계획도 짤 수 있었죠. 친한 친구라고는 함께 단톡방에 있는 그 4명의 친구들이 전부이기에 그 친구들한테만 집들이를 한다며 와달라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친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메시지를 읽었다는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남은 한 명은 꼭 오겠다면서 장소랑 시간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결국 집들이 당일까지도 다른 친구들은 제게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못 오면 못 온다고 말해줘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다들 대놓고 제 메시지를 읽고 답을 하지 않으니 무슨 왕따라도 당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너무 서운했죠. 따지고도 싶었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집에 온 미희가 애들이 요새 다 너무 바빠서 그래. 너가 이해해주라. 대신 다음에 애들 모였을 때 너한테 밥 사줄게. 라며 어떻게든 저를 위로하려 하더군요. 그때 이후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분명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단톡방은 하루가 멀다 하고 잠깐 폰을 안 본 것만으로도 메시지가 수십 개 이상 쌓이고는 했는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아무 말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메시지를 보내도 답도 하지 않고요. 처음에는 이전에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바쁜가 보다 싶어서 저도 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업이 안정권에 들었다고는 해도 제대로 수익을 내려면 지금보다 배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겁니다.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저도 저대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친구고 뭐고 다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들이에 왔던 미희가 오랜만에 둘이 얼굴 좀 보자 라며 전화를 했죠. 누구 만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친구가 먼저 전화를 걸어주니 너무 고마워서 알겠다고 하고는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른 애들은 못 온대? 나도 요새 애들이랑 연락을 못해서. 이왕 보는 거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과도 만나고 싶었지만 어물어물 이야기하는 걸 보니 다른 애들도 정말 바쁜가 보다 싶어서 알겠다고 하고 이번에는 둘이 오붓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날 오랜만에 본 친구는 제 집들이 때 봤던 모습이랑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미희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난 뭐 언제나 그럭저럭 지내고 있지. 주연이 너는 어때? 사업하는 거 잘 돼가? 응,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는데 남편한테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혼자 계속 공부하면서 감 익히다 보니까 전보다는 훨씬 나아. 친구 얼굴을 보는 것도 간만이었고 술을 마시는 것도 간만이었기에 저와 친구 모두 평소 주량보다 조금 오버해서 마셨습니다. 한참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며 웃다가 저는 문득 조용한 단톡방이 떠올라서 친구에게 말을 건넸죠. 그러고 보니 우리 단톡방 왜 이렇게 조용해? 애들 다 바쁜가? 근데 단톡방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내내 깔깔 웃던 친구가 흠칫 얼굴을 그치더니 슬쩍 제 눈치를 보더군요. 정확한 상황은 몰라도 그쯤 되니 단톡방이 조용한 게 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혹시 이유를 알면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니 한참 머뭇거리던 친구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영희가 너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영희가 왜 날?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는 고등학교에 다닐 당시 저희 무리에서 가장 발이 넓은 친구였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리더십이 있는 성격인지라 보통 만날 때면 저나 영희 둘 중 한 명이 먼저 제의를 해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죠. 영희는 앞서 말했듯 집이 잘 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것이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런 낌새를 느낀 적이 없어서 얼떨떨하게 친구 얼굴만 바라보고 있자 친구가 말하더군요. 영희가
너 빼고 단톡방을 다시 만들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네가 신혼집으로 임대한 아파트 얻었다고 했잖아.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 영희 말로는 너 빼고 우리 모두 좋은 부모님 밑에서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임대 아파트 같은데 사는 애를 친구로 두기 싫다고. 뭐, 나 같은 친구 두기 싫다고?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심지어 영희랑 그 친구는 임대 아파트는 못 배우는 애들만 사는 거라면서 거의 벌레 취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친구들은 공감하고 단톡방을 만들었고 저와 만난 이 친구는 일단 상황을 보고서 저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던 거죠. 그때 네가 집들이 오라고 따로 연락 돌렸을 때 다른 애들이 답 안 했던 이유도 이거였어. 영희가 기품 떨어지게 무슨 임대 아파트에서 하는 집들이를 가냐고 답장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 분명 꽤나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처럼 술이 확 깼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럴 때 자격지심을 느끼는 듯이 굴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기우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친구 이야기를 듣다 보니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뒤에서 많이 질투했고 제가 결혼하고 임대 아파트 살고 나서는 완전히 저를 본인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고는 같이 놀 값어치도 없다는 듯이 이야기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무리 중에서는 영희가 가장 잘 살았기에 다른 친구들은 영희 옆에 있으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까 싶어서 영희 편에 서서 저를 배척하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 아니었으면 진짜 죽을 때까지 평생 모르고 살았겠네. 너무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지? 뭘 은혜까지야. 솔직히 나는 걔가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뭐 이득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처음부터 영희보다는 너를 더 친하다고 여겼고 애초에 영희 그 기집애 하나 행동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사는 거로 사람을 나눠. 아니야. 그래도 다들 그러는 상황에서 혼자 나랑 어울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전혀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난 너한테 미안한걸? 조금 일찍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나도 이상하게 용기가 안 나더라. 네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도 되고 근데 더 이상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보자고 한 거였어. 이제 속 후련하니까 나는 단톡방 다 나가야겠다. 고마워. 친구는 제 눈앞에 들어가 있는 고등학교 무리 단톡방을 전부 나갔고 저도 아무도 이야기 없는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술잔을 기울이다가 친구가 먼저 떠났죠.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말 많은 생각들이 났습니다. 정말로 우정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친구들이 전부였는데 한 명 빼고 모두가 저를 배신한 거잖아요. 살면서 크고 작게 슬픈 일들이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이 아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마등처럼 함께 놀던 시절도 스쳐 지나갔어요. 눈가로 새어나오는 눈물은 그냥 술 때문이라고. 애써 그리 치부하다가 결국 집 근처 공원에서 엉엉 울며 벤치에 기대앉았습니다. 밤늦은 산책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흙길 보며 지나가는 게 느껴졌지만 그거 신경 쓸 겨를도 없었어요. 쓰라린 배신감이 가슴을 휘몰아치는데 정말 고통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다 늦기 전에 집으로 다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친구란 오늘 만난 그 친구가 유일할 거라고요. 그리고 제가 임대아파트 산다고 무시하며 하대한 애들한테 보란듯이 뻗대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제대로 살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정말 친구랑 간혹 연락을 하거나 남편과 이야기하는 게 아니면 하루 종일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사업에 몰두했어요. 제 사업뿐만 아니라 남편 사업도 함께 도왔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으나 그냥 요새 일이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얼버무리고는 그저 조용히 최선을 다했어요. 처음 사업을 준비할 때보다도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도록 성공하고 싶었어요. 나 비록 임대아파트에 살지만 악재까지 성공해서 보란듯이 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넘게 들일 노력을 한두 달 안에 끝냈고 그 덕분인지 이제 어지간한 윗직급 회사원들보다 월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무척 좋은 일이 있었죠. 남편이 개발에 몰두했던 기술이 국내 대기업에 팔렸는데 그 판매가 무려 50억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처음에 대기업과 협상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정말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계약을 하고 보니 온 세상이 다 저희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남편과 저는 한동안 축배를 들었습니다.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비즈니스석을 끊어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면서 서로에게 잘했다며 격려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당신 너무 수고했어. 진짜 우리 남편 대단해. 내가 정말 남편 하나는 잘 골랐다니까. 당신이 옆에서 같이 노력해준 덕이지. 우리 이제 더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오랜만의 시간이라 그런지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동반자로, 파트너로 믿고 함께 보낸 세월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남편에게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유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이란 아이 때문이라는 걸요. 남편은 제 얘기를 듣자마자 저와 똑같이 분통을 터뜨렸고 왜 진즉 말하지 않고 혼자만 앓고 있냐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미안해 여보. 괜히 당신 신경 쓰이게 하기 싫었어. 그래도 나 혼자 잘 마음 추스렸으니까 이젠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는 재차 괜찮다 했지만 남편은 그날 마음고생 많았다며 끝까지 저를 다독거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예상치 못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영이었어요. 저는 영이란 이름을 보자마자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영이 목소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어딘지 취해 있는 것 같달까요? 술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영희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듯 절 향해 다른 친구의 이름을 부르곤 자기 이야기를 혼자 중얼중얼 막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영카페가 잘 된다는 등, 명품을 샀는데 보러 오지 않겠냐는 등, 성형을 할까 한다는 등, 만나고 있는 남자가 건물주라는 등 모두 하나같이 허영심에 가득 찬 자기 자랑뿐이었습니다. 계속 듣다가 이건 시간 낭비다 싶어 전화를 끊으려 했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예상치 못하게 동창들 이야기로 넘어가더군요. 귀가 갑자기 솔깃해졌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이야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는데요. 당시 영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너 하준 알아? 걔 꼴이 장난 아니야. 걔 지금 임대아파트 산대잖아.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난 걔 집안 망했다 했을 때도 솔직히 인연 끊고 싶었거든? 근데 친구라서 정이 남아있으니까 참았어. 만나준 거지, 내가. 근데 그 임대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짜 못 견디겠는 거야. 아, 솔직히 나랑은 수준이 안 맞잖아. 내가 명품 들고 다닐 땐 걔는 무슨 인터넷에서 산 후줄근한 가방 들고 나올 텐데. 같이 다니기가 너무 창피한 거 있지. 그래서 인연 끊어버렸잖아. 다른 애들한테도 다 끊으라고 하고. 사람은 누구랑 같이 다니냐에 따라서도 인생이 달라진다는데 지금 생각해도 나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나 잘했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꺼풀이 부르르 떨리고 온몸은 서늘하게 식어내려갔습니다. 불덩이 같은 게 솟구쳐 당장이라도 이 친구를 찾아가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죠. 그런데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복수를 기획해야 했으니까요. 전 조용히 전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끊고 난 후 바로 서울에서 꽤 비싸기로 이름난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마치 임대아파트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던 터였는데 남편의 노력 덕분에 좋은 집을 저희 명의로 살 수 있어서 하늘을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났죠. 참고로 전화 사건이 있고 난 후 다음날 영희에게서 사과 전화라도 올까 기다렸지만 그 아이는 제게 뭔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잘 되었죠. 전 속으로 이를 갈면서 미희한테 제가 이사가는 기념으로 다시 집들이를 열 테니 같이 놀던 친구들을 좀 다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특히 영희는 꼭 오게 해달라고 했죠. 영희까지? 걔는 꼭 불러줘. 미희는 제 의도를 알았는지 더 못지않고 아이들을 모아줬습니다. 다행히 친구가 열심히 설득한 덕인지 단톡방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제 집들이에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요. 미에 꿰매 넘어갔던 친구들은 제가 이사한 아파트를 보면서 내심 엄청 배 아픈 표정으로 둘러보더라고요. 영희 역시 임대 아파트 살던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곳저곳 꼼꼼히 보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고 보니 주연이 너 남편이랑 중소기업에서 만났댔나? 요새 중소기업은 월급 얼마나 주지? 아무리 그래도 대기업만 하지는 않을 텐데. 남편이 돈은 잘 벌어와? 아무래도 영희는 친구들 앞에서 쪽을 쥐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절 깎아내리려고요. 너랑 남편 거기 그만둔 지가 언젠데. 나랑 그이 둘 다 사업하거든. 얼마 벌었는지는 매달 다른데 최근에 남편이 개발한 기술이 대기업에 팔려서 50억 벌어왔었지. 아마? 뭐 50억? 정말이야? 응. 아, 그 기념으로 해외여행 갔는데 너는 몰랐겠구나. 이거 해외여행 갔다가 사온 와인인데 먹어봐. 영희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헙소리까지 내며 놀라더군요. 정말이지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제가 내온 와인에 다른 친구들이 와인 가격을 검색해보기 바쁜 사이 영희는 절 보며 어떻게 그 돈을 벌었냐, 무슨 사업이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 사는지 확인해보려는 영희의 심보가 눈에 보였죠. 저는 친절하게 하나씩 대답을 다 해주었습니다. 어떤 사업이고 현재 어느 정도의 규모이며 나와 남편이 뭘 이루어 놓았는지요. 그러자 영희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제게 뭐라 할 순 없으니 입술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좋긴 했지만 겨우 그거로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죠.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전 일부러 주동자인 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래도 영희야, 너처럼 타고나길 부자로 태어나는 게 더 편하긴 하겠지. 넌 좋겠다. 돈을 그렇게 발라놓고 변두리 대학에 들어갔다고 슬퍼하지 않아도 돼서. 나는 사업하면서 대학 콤플렉스 때문에 꽤 고생했거든. 아, 그러고 보니 나 아직도 네가 무슨 대학 다니는지 이름도 잘 모르잖아. 진짜 한 번도 못 들어본 것이라 자꾸 가물가물하네. 뭐? 나 다녔던 대학교 알잖아. 까먹었어. 우리가 못 본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아, 그리고 너 요즘 카페 한다 그랬었나? 아니다. 카페 망해서 폐업했다고 했지. 미안. 분명 들었는데 요새 나이가 먹었는지 자꾸 깜빡깜빡한다. 그럼 요즘 뭐 해먹고 살아? 부모님 돈으로 연명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도 좀 힘드시겠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제가 그렇게까지 나가니 면박을 들은 영희는 부들부들 거리더라고요. 누가 봐도 대놓고 너 공부 못해서 좋은 대학 못 나왔고 기껏 부모님 돈으로 카페 차렸더니 그것도 망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 친구 편에 붙은 다른 친구들은 눈치만 보고 있고 제게 모든 사실을 알려줬던 친구는 영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웃기는지 거의 웃겨서 울기 직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너희 부모님 돈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부모님 돈만 뽑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 정 돈이 안 되면 임대 아파트라도 알아봐. 혹시 알아? 거기서 살다 보면 나중에 돈 모아서 네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나처럼 말이야. 거기까지 이야기하니 그 친구는 제 머리채를 붙잡았습니다.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이었죠. 걔가 잡았는데 제가 못 잡을 거 있나요? 저도 영희의 머리채를 힘껏 잡곤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은 광기에 휩싸인 저희들이 무서워서 차마 다가오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만하라고 소리만 질러댔죠. 그 와중에도 저희는 계속 말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너 감히 어디서 네가 나한테 부모님 돈으로 연명하니 뭐니 그딴 말을 해? 임대 아파트 살았던 주제, 거지 주제! 거지? 거지는 네겠지. 가진 거 하나 없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까. 그 말 취소 안 해? 아, 당장 취소하라고! 저희는 혼이 빠지도록 서로의 머리채를 붙들고 흔들고 난리를 쳤고 누구 하나 지쳐나가 떨어져 나갈 기색이 보일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자존심상 머리채를 놓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때 비밀번호 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희 둘을 보고 눈에 띄게 당황했고 서둘러 말리기 시작했죠. 흔들어대느라 힘도 빠졌겠다. 남편이 뜯어말리니 저희는 그제야 떨어졌고
둘 다 숨을 헉헉거리며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나 빼고 단톡방 파는 그런 유치한 짓은 고딩 때나 하는 거란다, 영희야. 저는 그 말 한마디만 하고 걔를 집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그 아이도 저도 모두 산발인 머리긴 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그 아이의 떨어진 머리칼을 보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그 친구 편을 들었던 친구들에게도 너네는 왜 안 나가? 영희가 주는 콩고물 받아 먹어야 하는 건 아니야? 하고 빈정거리니까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고는 불이 나게 뒤따라가더군요. 애초에 그렇게 될 줄 알고 집들이 음식도 저랑 친구 둘이서 먹을 정도만 준비해놨기에 싸움이 끝난 후 저는 친구와 함께 저희끼리 갈비찜에 잡채에 배가 터질 때까지 신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때의 일이 무척 분했는지 제게 아주 괘씸하고 치사한 복수를 했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주차한 차에 가보니 유리창엔 욕설과 함께 제 고등학교 때의 뚱뚱하고 못생긴 사진이 붙여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골탕 먹이려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보자마자 저는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지능이 낮으면 이런 짓을 할까 싶어 무시해버렸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는 제 두 번째 집들이를 기점으로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이랑은 아예 연을 끊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모로 다리를 걸쳐서 아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대충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친구는 또 부모님 돈을 빌렸었는지 다른 자리에 카페를 다시 차렸다가 또 망했었다고 했고 그래서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다가 지금은 연을 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친구 편에 있었던 친구들은 그냥 저냥한 작은 회사 다니면서 돈을 번다고 하고요. 결국 걔네들이 제일 무시했던 제가 제일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권선징악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이 씁쓸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함께한 추억이 있던 친구였고 나름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게 되었으니 복수를 했다 한들 그리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그럼에도 사람 배경 가지고만 섣부르게 판단하는 인간들은 분명 후에 어떻게든 되돌려받게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부디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나쁜 인성을 가진 사람을 만나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되길 바라요. 자,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쓰고 나니 저는 속이 후련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질투심이 많고 못된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는 그 친구에게 호되게 당하고 인생의 단맛, 쓴맛은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얻은 교훈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좋은 교훈들만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영희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 제 편에 서준 소중한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되새기면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뉴스를 보면 어린아이들이 휴먼시아 사는 사람들을 휴거, 빌라 사는 사람들을 빌거라고 또 LH 아파트에 산다고 엘사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아파트 사는 부모들이 이걸 방관한다고 하던데 제발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하셨으면 해요. 아파트 하나 있는 것 가지고 유세 떨지 마시고 어른이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줘야 할지 진심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평안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